겸손은 자, 다스베이다 323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박시영 대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론조사 전문가처럼 좀 말해줘. 머리를 왜 이렇게 자주 깎는 거야? 부러우면 쳐. 어? 살이 빠질 때마다 머리를 짧게 깎는 것 같아요. 좀 빠지다가 0.한 4kg인가 늘어가고 충격을 받았어요. 0.4kg. 아니, 자기 몸무게 100분의 1도 안 되잖아. 맞는데. 무슨 운동하고 있어? 아, 왜 이렇게 관심 가져? 아니, 자기 혼자 줄어드는 것 같아가지고. 자, 개요일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여론조사 꽃, 전화 면접 기준으로 정당 지지율이 더 벌어졌어요. 네, 지난주 비해서 민주당이 2%포인트 정도 상승하고 격차가 더 커졌죠. 43.3 대 27.4. 민주당은 진보층에서 많이 올랐고요. 국민의힘은 보수층에서 많이 빠졌는데 70대에서 대폭 빠졌어요. 그리고 30대 여성 쪽에서. 민주당은 40대가 많이 올랐고요. 70대가 올랐고, 그럼 국민의힘 70대가 왜 빠졌을까? 나는 그거는 한동훈 대표 체제가 기대했던 임팩트를 전혀 주지 못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가 뭘 제안하면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가 까. 추경호를 거치지 않고 총리한테 직접 가잖아? 그럼 대통령실에서 까. 그렇다고 제3자 특검법을 관철시킬 리더십이나 정치력도 없어. 그래서 한동훈의 말은 독백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총수 생각이고 이 70대들이 빠진 이유는 저는 세 가지로 봤는데 하나는 세 가지? 첫째는 이제 이거 여론조사 전문가로 전문가야. 70대들이 친일 문제 민감해요. 그런데 이걸 계속 고집해. 두 번째는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면서 어르신들은 병원에 자주 다니시거든요. 의료 붕괴를 피부로 느끼는 거야.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준다고 하는데 정부가 틀었어. 그거라도 있어야 생활이 유지가 되는데 뿔이 났다. 70대가 저는 그렇게 70대가. 불쌍합니다. 70대가 빠진 이유가 네. 그래 그걸로 해. 유일하게 인터넷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을 낸 여론조사 꽃의 절하 면접만 벌어졌어요. 그렇죠. 나머지 ARS 다른 여론조사들은 다시 좁혀졌어요. 예, 좁혀졌는데 지금 뭐 갤럽이나 MBS나 전반적으로 좀 그 보수 쪽에서 잘 나왔던 기관들이 되게 뭐 민주당이 다 오른 결과가 나왔어요. 오르긴 지난주에. 올랐는데 그 전주보다는 좁아졌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 주 여론조사의 특이점은 우리 여론조사 꽃만 차이가 더 벌어졌다. 근데 뭐 사실 체감 민심을 보면 벌어지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여권에 그렇게 뭐 생각합니다. 호재가 없잖아요. 호재가 없지. 예. 그리고 대통령은 26, 뭐 그대로고, LS 살짝 복구돼서 30 턱걸이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저희가 뭘 붙여봤냐면, 국민의힘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한동훈과 지금 2기 출범한 이재명 1대1로 붙여보자 했더니, 저희 전화 면접으로는 45대 28이고, ARS는 더 벌어서 54대 29예요. 다른 조사도 대체로 5대 3으로 나오더라고. 네. 전화 면접 조사를 계층별로 지지 패턴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흔히 이제 중도층이 키를 쥐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중도층에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21%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20% 정도, 45대 25 이 정도 났거든요. 집도키에서도 차이가 커졌어요. 왜냐하면 보수층에서 이재명 대표를 찍은 사람이 무려 20%가 넘어요. 보수층에서. 근데 진보층에서 그러면 한동훈 찍은 게 얼마나 되지 봤더니 6%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집도끼 싸움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압도하고 있고 키를 쥐고 있는 중도층에서 아직 20%포인트 정도로 앞서고 있으니까 45대 25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여론조사 전문가 아니라고 내가 구박을 했더니 살짝 봤어. 데이터 좀. 예습 좀 하고 왔어? 자, 연령별로 보면은 70대 이상, 70대 이상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에요. 33대 46이면. 그리고 20대 남성
우세인데 20대 남성이 이제 보수화됐다는 얘기 많이 해왔죠. 네. 20대 남성에서 28대 40, 12% 차이거든요. 음. 근데 20대 여성에서 42대 18이야. 그러니까 20대 남성이 한동훈에 쏠린 것보다 2배 이상 20대 여성이 한동훈을 비토하고 있어요. 더구나 20대 여성의 투표율이 20대 남성의 투표율보다 높아요. 지난번에 높았죠. 네. 네. 그러니까 20대에서도 밀리고 네. 나머지 모든 연령에서 밀리는데 70대에서만 살짝 앞선다. 네. 이러니까 이길 수가 없지. 그렇습니다. 또 연령별로 성향을 분석을 해봤더니 ARS 조사에서는 20대에서 소폭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데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이 앞섭니다. 반면에 60대에서는 지금 ARS 조사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지만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한동훈이 좀 앞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조사는 전화면접 조사가 맞아요. 좀 더 정확한 거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조사도 대체로 5대3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집권 여당의 원톱 대권 주자라는 너무 낮은 수치거든. 그래서 벌써 한동훈의 영이 안 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말빨이 안 먹힌다고 얘기하는데 오늘도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의대 정원 관련해서 내후년에 유예하자 증원을 그 얘기하니까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다 무슨 소리냐? 한 방에 그냥 묵살하고 그 다음에 추석 전에 원래 대통령하고 한동훈 만나기로 했는데 그 연기할게 추석 지나고 기분 나쁘다 이거지. 불편하다는 심기를 그대로 노출시켰는데 추경호 원내대표한테는 통보를 했고 연기된다는 거를 한동훈은 아직도 연락을 받지 못했다. 언론 기사에 그 얘기 나와요.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당의 대표인데 너 새끼야 너. 추경호 원내대표도 똑같은 말을 계속 하거든요. 뭐만 얘기하면 까요. 네, 까요. 네. 그러면 그거를 자기 정치력으로 리더십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여권은 당정청 협의체라는 게 있어요. 당대표, 총리, 대통령실의 뭐 비서실장, 정책실장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정례 회의를 하면서 어떤 정책이나 현안들을 조율을 하는데 한동훈 말빨이 그러니까 하나도 안 먹히는 거예요. 지금. 당 내에서도 안 먹히니까. 당내도 안 먹히고. 아니 너무 걱정이야 난. 너무 못해. 자, 그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론이 나쁠 때마다 꺼내드는 게 반국가 세력이란 말이에요. 원래 반국가 세력은 간첩, 테러 조직, 반역자 이런 의미인데 사람들한테 물어봤지.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 세력은 뭘까요? 반국가 세력이 간첩 테러 조직일까요? 이게 중요해. 간첩 테러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화면접 17, ARS 14.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10% 이상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10% 이상 아유 저거는 뭐 간첩 테러 집단 말도 안 되지 하고 빠져버리니까 이 말을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이 고립되는 말이고 자기 지지층도 결집 못 시키는 말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야당과 전쟁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치. 한마디로 반국가 세력들이 암약 이런 표현했거든. 내가 무슨 암약을 해 드러내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저게 말이 안 맞는다는 거야. 맨날 드러내놓고 있는데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나는 나는 아닌가 보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10% 이상 빠져나오잖아. 그렇죠. 네, 빠져나오죠. 네. 이 말을 꺼내면 꺼낼수록 망하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지층 내에서도 왜 이런 말을 꺼내지?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도 보세요. 45%가 이거는 야당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버리니까 대통령 지지층도 다 오지도 않는 그런 말을 혼자 떠들고 있는 거야 지금. 네. 자, 그리고 요새 이제 뜨고 있는 김태효. 국가안보 중책을 만든 게 적절합니까? 아니요. 친일 반민족 공직금지법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이게 한 66% 된단 말이죠. 네네. 국민의 3분의 2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사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공직 진출 금지법은 앞에 우리가 민주당이 저게 없었으면 더 올라가죠. 저게. 민주당이 추진한다고 우리가 물어보니까 민주당이 추진해? 하고 대통령 지지층이 빠져나간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저걸 빼고 하잖아요. 70% 넘어갔죠, 저.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게 이길 수가 있냐? 오세훈 시장도 참전을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뭐 독도 조형물 관련해서 리모델링이라고.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뭐 이런 식의. 독도 조형물 치운 것은 리모델링이다. 네. 참 오세훈은 모지라.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나 그거를? 야당은 까야 되겠는데 치운 건 사실이니까 뭐라고 하지? 리모델링. 얼마나 얍삽해. 오세훈 얍삽하다. 그거 좀 자주 해줘. 자주.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제 몰리니까 오세훈 쪽으로 힘이 확 붙거든요. 지금 여권 내에서. 근데 아직까지 뭐 여론조사 해보면 한동훈이 더 높죠. 아니 대중성이. 그거는 쉽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정권이 출범하고 이 정권이 가장 힘셀 때 2년간 오로지 한동훈만 윤석열의 힘으로 밀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총선 내내 매일매일 쇼를 해줬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이 국민의힘 지지층은 매일매일 봤어. 그래서 한동훈밖에 눈에 안 들어와. 그거를 오세훈이 나와서 여기 포탈에 기사 몇 개 뜬다고 뒤집을 수가 없어요. 한동훈이 이렇게 했던가?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이거. 이거 있잖아.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그거 보자마자 오뎅인가? 그거 진짜 웃기는 장면이야 그거. 매일 그 생각 하나? 매일 그 생각하는 거지. 오뎅 씨발. 자, 뉴라이트로 저는 이 역사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 자기들이 역사 해석을 독점해가지고 불가역적으로 만들어 놓겠다. 이런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 일제시대 친일파보다 더 반역지지. 조희연 교육감. 만약에 대법원 판결에서 결과가 안 좋으면 10월 달에 교육감 재보궐선거가 있어요. 차기 서울 교육감 선거의 구도는 이거는 역사전쟁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10월 달에 보궐선거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열심히 투표를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재보궐선거는 공휴일이 아니에요. 평일날 치러집니다. 8시까지. 저쪽에 어르신들 적극적으로 투표할 거고요. 30대,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투표 많이 안 하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정체를 드러났기 때문에 잘된 점도 있어요. 이참에 다 기록해가지고 다시는 그러니까. 공직에 못 나가게 만들기도 해야 되고 법안도 제출됐어요 이번에. 독립기념관 관장 때문에 그 전에 임명됐던 사람들 있잖아. 그냥 지나갔거든. 잘 몰랐거든. 사람들이. 그렇지.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서 잘 몰랐는데 싹 모아서 다 알게 됐잖아. 이 사람들 이완용 옆에다가 이름을 새겨 넣어야 돼 역사책에다가. 잘 됐어 씨발. 이 한 줌도 안 되는 뉴라이트가 지금은 대통령 등에 없고 네. 자기들이 뭐라도 된 듯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뒤집을 수 없어요 절대. 자 오늘 좀 일한 것 같아? 끄덕끄덕? 네, 고맙습니다.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다큐멘터리 1923 간토대학살 두 분의 감독님 그리고 주제가를 부르신 가수 김현성 씨.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벌써 네 번째 만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네요. 처음에 간토대학살 다큐를 만드셨는데 계좌 하나 달랑 들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텀블벅 만들고 나서 방송하는 동안 3천만 원 가봅시다 네, 하고 3천만 원을 그날 채우고 네. 그리고 텀블벅 끝날 때까지 2억을 채웠어요. 네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텀블벅을 한 번 더 열었어. 처음에 제가 한 3억 정도 필요한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해가지고 3억이 다큐의 목표구나 우리 가는 길이구나라고. 일단 예고편 한번 볼까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구치교과서에서 학살당하신 남성균님입니다. 그 같은 날 4일 오후에 조선인을 사인을 총살을 했다는 내용이 있고 당시 뉴욕타임스 보도에 의하면
9월 2일 일요일에 조선인 250명을 5명씩 묶어 기름을 붓고 산채로 불태웠던 충격적 사실을 목격자로서 보증한다고 전했다. 이 학살 내용은 미국인 톰킨스 목사에 의해 미국 정부에도 그대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미 국무부에서 기밀로 있어야만 했던 이 문서. 무슨 까닭이었을까? 人類の歴史に類を見ない反人倫的犯罪ジェノサイドである残忍極まりない虐殺事件からそこに流言飛語デマが流れる。朝鮮人が放火をした火をつけたから燃えてるんだ、爆弾を投げてるんだ、井戸に毒を入れた。流言飛語自体を当時の内務省から発しているということがあるわけです。 간토 조선인 대학살에 일본 정부가 처음부터 앞세운 조직은 마을 자경단. 自警団の団員が刀、木刀、棍棒、竹槍、銃、検問所に備えて数千人単位の死者を出した。 일제강점기 아래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간토 학살 희생자 수를 알아내려 총력을 기울였다. 広めた流言飛語ですねを広めたことを示す資料。政府内で事実関係を把握することができる記憶が見当たらなかった。 민족들은 100년 동안 감효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우리는 뭉쳐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6,661명의 희생자 숫자는 여전히 울고 있다. 자, 박수. 발굴하기 힘든 기록들을 많이 발굴해 주셨어요. 일본인들과의 인터뷰도 많아요. 그때 일본 정부가 배후였다는 것을 일본인들이 지금 자료를 찾아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가 한국인이 고발하는 영화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일본인들이 어떻게 진상규명과 조선을 위해서 위령제를 올리고 있는가. 일본인의 시선에서 보자. 일본인들 중에 위령제를 지내고 진실에 대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물론 일본 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들을 만나면서 쭉 그 기록을 따라간 것이니까 지금까지는 없었던 다큐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신 거예요. 박수. 응? 감사합니다. 근데 감독님 이제 그만 오세요. 제가 조금 감성적이에요. 여기 찍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니시자키 마사오라는 봉선화의 이사님 아라카와 강 옆에서 비석 하나 세워놓고 42년 동안 학살 체험 오는 일본 젊은이들 다 인솔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20년 만에 비석을 거기다가 세워놓고. 왜 그렇게까지 하셨대요, 그분은? 그분은 대학생 때 축구하면서 놀던 이곳에서 조선인들이 100명을 학살당한 충격을 받아서 대학생 때부터 간토 조선인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과 위령제를 계속 지켜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격자 증언을 들은 게 내가 들은 마지막 세대다. 내가 들었기 때문에 생생한 증언을 온몸으로 전하겠다. 그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로부터 직접 증언을 들은 마지막 세대다, 자기가. 그래서 자기한테 그런 의무가 있다. 고마운 분이네. 고양이 13마리하고 살아요. 그 단체에서 학살에 대한 1100개의 증언을 모은 책까지 만들었었거든요. 증언이라는 힘은 어떤 자료보다 더 강하다. 직접 들은 이야기니까. 그렇죠. 그걸 목격한 사람분들. 그게 끊기게 되면 이 진상을 알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끊기기 전에 이 영상으로 담았다. 네, 박수.
시에코 이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나라시노라는 곳이 있습니다. 9월 1일 밤부터 계엄령이 내려지면서 학살이 시작됐는데 나라시노 수용소에 다 몰았어요. 9월 4일 날 남아있는 조선인들을 거기에 3,200 몇 명을 몰았는데 군대가 마을 자경단한테 불화시켜요. 마을마다 이쪽 마을에 3명, 가했단 마을에는 6명 이렇게 불화하면서 사라져간 조선인이 333명 죽임을 내렸어요. 그런 기록이 다 있습니다. 관동대학살을 좀 입체적으로 볼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역별로 이 학살 형태가 조금 많이 다릅니다. 전국적으로 벌어진 일이니까 네네. 그 중에서 지바현. 그렇죠. 치바는 어떻게 보면 도쿄를 지키는 군대의 역할을 하는 곳이었거든요. 치바에 포로 소용소가 있었습니다. 조선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그쪽으로 다 몰아 넣었거든요.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네네네. 몇 명이 들어갔다가 몇 명이 못 나온 거예요. 3,200 몇 명이고 나온 인원은 2,900 몇 명이에요. 330명 정도가 보호해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죽여버렸다. 네. 아까 지금 불화라는 말을 하셨는데 사실 불화라는 말 자체가 사람한테는 쓸 수 없는 단어거든요. 포로 수용소에 들어간 조선인들을 각 마을에 나눠줬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을 써요? 예. 그래서 군대에서 나눠졌기 때문에 일왕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죽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치바현에서는 조선인들 보호해줄게 하고 감옥에 모았어요. 그런 다음에 330명 정도를 불화했다, 나눠줬다, 나눠서 이 사람들을 죽이라고 마을별로 할당해 주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할당을 받았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었다. 네. 그래서 마을마다 사람을 죽여서 총 330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증언하고 있는 일본의 학자들이나 양심적인 시민사회에서 하는 말은 일본 정부가 그거 배우라는 거잖아요. 대지진이 나고 민심이 흉흉하니까 그 책임을 조선인들한테 떠넘겨서 사회적 스트레스를 그렇게 해소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걸 자경단을 시켜서 했는데 이 지바현의 경우는 독특한 케이스 아니에요. 마을에 나눠준 거 아닙니까? 마을 사람을 다 공범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다. 예, 맞습니다. 네. 1일, 2일, 3일 날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근데 이 책임은 누구한테 몰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몰아야 되나? 그러니까 정부가 배후에 있다는 걸 감추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니네가 죽인 거야. 덮어씌운 겁니다. 죄 없는 조선인을 학살한 범죄를 국가 책임을 어떻게 은폐하는가가 비밀회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비밀회의를 해서 네. 자 최종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마을 사람들 손으로 하게 만듭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9월 6일 날 지바현의 프로수용소에 있는 후나바시에 비행기로 삐라를 뿌려요. 죄 없는 조선인을 상해하는 것은 안 된다. 조선인을 보호하라고 6일 날 비행기에서 뿌려요. 9월 7일 날 불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고 네. 군에서 네. 조선인 네. 해치지 말라고 삐라를 뿌리고 그 다음 날 3일 동안 죽여놓고 자기는 삐라를 뿌려놨으니까 알리바이가 딱 성립이 되잖아요. 진짜 나쁜 새끼들이다. 큰 지진이 났고 민심이 흉흉하니까 조선인한테 떠넘겼다.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국가가 체계적으로 국가 위기를 관리하는 방차기 하나로 맞습니다. 삐라를 뿌려서 자기들은 빠져나가고 불화를 시켜서 살인의 몫을 정해준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6개월 뒤에 더 쇼킹한 일이 있습니다. 6개월 뒤에? 9월 말까지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월 초에 다 돌려보내요. 그리고 이제 자경단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 잡혀갔어요. 조선인들 죽였다고 잡아갔어요. 후쿠오카 사건 같은 경우에는 36명이 잡혀갔어요. 이제 자경단의 불만이 이제 아니 너희들이 시켜놓고 왜 나를 잡아가? 니네가 시켰잖아. 그래서 불만이 폭동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1월 26일 날 황태자가 결혼을 해요. 모든 죄 지은 사람들의 죄를 다 없앤다. 대사면. 네, 대사면인데 집행유예까지 다 없애져 버렸어요. 1960년대 들어서 이런 내용들을 야마다 쇼지 선생부터 시민단체들이 밝혀내게 되기 시작한 거죠. 야, 감독님이 이 시점에 이렇게 다큐를 안 만들었으면은 이분들이 직접 증언을 들은 마지막 세대라고 했는데 이분들 돌아가시고 나면 그 세대가 끊길 뻔했어요. 감독님 그렇습니다 하고 끝내야 되는 대본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시스템을 몰라서.
감독님 다시 해볼까요? 그 세대가 끊길 뻔했어요. 아, 맞어요. 네. 자, 요 대목 편집하고 나면 사람들이 왜 웃는지 모르실 텐데 몇 번 연습해가지고 지금 네. 다큐는 극장이 잘 안 걸어주거든요. 펀딩을 한다는 건 영화를 볼 권리를 산 거예요. 그 돈을 내신 분들은 이제 극장에 와가지고 이 영화를 볼 수 있다. 극장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관객 이만큼이나 있어. 극장 열어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텀블벅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감독님 이제 그만해요. 청수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유로는 처음으로 나온 영화고 그리고 게다가 주제가가 기가 막혀요. 촬영 감독이 저희 친구예요. 저한테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음악 작업을 좀 하면 어떠냐. 이렇게 해서 도쿄를 촬영할 때 제가 2번을 갔는데 그 노래를 만들면서 그 풍경 속에 숨어 있는 그 얘기들을 이제 쓰느라고 저도 촬영팀 뒤에서 이제 계속 따라다니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데 좀 놀러 가지 않겠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속으로. 처음에는. 네, 근데 아침 7시에 밥 먹고 해 떨어질 때까지 찍었어요. 아씨 괜히 따라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걸 봐야 내가 노래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거칠고 그 분노를 담으면 노래 자체가 좀 험한 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아름다움 속에 슬픔 같은 것들을 그리고 역사를 재미로만 결코 보면 안 된다라는 게 요즘 그 정부 하는 일들을 보면 그래서 꼭 보셔야 될 이유가 이제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직접 작사 작곡하신 겁니다. 이름도 없이 얼굴도 없이 한도에 묻힌 사람은 누구 그 누가 알까 그 누가 알까 눈물에 젖어 빗물에 젖어 강물에 떠내려간 사람들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했네 아기가 죽고 어미가 죽고 아기가 죽고 이름도 없이 얼굴도 없이 아라카와 강에 떠내려간 사람 그 누구일까 그날 1923 굉장히 귀한 다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호사카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야, 교수님이
독도종합연구소 소장이에요. 독도 연구로 국가 훈장을 받으신 분입니다. 네, 그 이명박 대통령한테 받았어요. 그때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거기 동북아 역사재단 안에 독도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예. 그때 한참 네네. 독도 때문에 욕 먹고 좀만 기다려 달라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동북아 역사재단 안에 독도 연구소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참여를 한 거죠. 그리고 2011년 8월 1일에 일본에서 국회의원들이 와서 독도를 가겠다고 해서 자유대 출신의 국회의원 와가지고. 네. 그래서 일본 극우 정치인이. 예. 네, 그 사람들이 김포공항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뒤에서 제가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하고 함께. 독도 문제에 관한 전문가예요, 진짜. 그래서 오늘 모신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지하철역에서 독도 조형물이 사라지고 전쟁 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사라지고 게다가 국방부 장관은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고 하고 해수부에서 독도 관련 보고가 없어져 버렸고 의도가 없으면 이거 못합니다. 네, 일본인들은 일기예보 독도를 안 해요. 일본 사람들이 독도에 관심이 많이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본 일반인한테는 독도가 관심이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 극우에게는 독도가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러일 전쟁 때로 되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군사 기지였다는 거예요, 여기가. 예.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키잖아요. 1905년에. 그 목적은 독도를 군사 기지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독도 앞바다에서 러시아의 발티크 함대하고 일본 해군이 10번이나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포기 위해서 독도에 만루를 세웠고요. 망루. 예. 뭐 발음이 좀 안 좋아가지고 독도에다가 높이 세웠어요, 망루를. 맞아요. 또 헤이지오 케이블을 갈았어요. 전쟁 상황을 일본 쪽에 전달해야 되니까 그래서 독도를 비밀리에 일본 쪽으로 편입을 하는데 자 지금 일본의 주장이 뭐냐 그렇게 대대적인 건설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항의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1905년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일본 영토가 되었다. 이게 일본의 주장이거든요. 이런 거 다 알아야 돼요. 앞에 맺어진 한일 의존서라는 게 있어요. 1904년 2월에 일본군이 들어와 가지고 고종을 협박하면서 한일 의존서를 몇 개 하거든요. 그 제4조를 보면 일본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대한제국의 모든 시설을 모든 땅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항의를 못했습니다. 일본은 그런 식으로 먼저 조약적으로 침략을 하고 그 다음에 그곳을 10분 이용합니다. 이런 부분은 쭉 연구하는 게 우리 연구소예요. 자, 교수님. 제 홍보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외무대신일 때도 계속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일본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아베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 극우 정치인들은 전부 다 독도를 거론했어요. 당연히 일본의 땅이고 되찾아야 되고 불법적으로 한국이 점유하고 있고 국제재판소 가서라도 뺏어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항상 했거든요. 항상. 맞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영광을 되찾자는 게 일본 극우예요. 근데 극동의 패권을 가져온 마지막 전투가 독도 인근에서 러시아 함대를 격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의 극동에서의 승리를 상징하는 섬 같은 거예요. 독도 앞바다에서 일본 해군이 러시아 발티크 함대 그 함대를 격파시켜 버립니다. 그곳으로 이름이 알려집니다. 그래서 로이드 전쟁에 일본의 승리, 러시아라는 대국의
일본이 이겼다라는 영광의 상징이죠. 그게 독도예요. 지금의 일본 극우들, 그때 일본의 영광이 전 세계에 드높았지, 그걸 되살려야 돼 하는 사람들한테는 독도가 그런 땅인 거예요. 일본 극우가 끊임없이 독도를 거론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 거죠. 역사적으로는 대마도를 통해서 그 한반도에 침입해가지고 임진왜란이나 이런 것을 일으켰어요. 일본은 바다의 나라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루트가 바로 독도 울른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마도 루트 플러스 독도 울른도 루트를 또 메이지 시대가 되어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독도를 장악하고 그 다음 울른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12월에 울산의학으로 한반도 전체를 잡아버렸기 때문에 울릉도를 따로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한시로서는 만주라든가 거기에 대한 이끌어서 대단히 군사적으로 중요한 것이 독도입니다. 군사적 요충지로 일본에서 보면 거기 잡고 그 다음 울릉도 잡고 그 다음 한반도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한국, 미국, 일본 해상훈련을 할 때 독도 인근에서 했어요. 북한 잠성을 상대로 훈련한다고 했는데 북한은 그 정도 톤수의 잠수함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훈련 규모에 맞는 그 잠수함들은 중국하고 러시아에만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자면 러시아하고 중국을 상대하는 군사 거점인 거예요. 승리의 상징이기도 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할 거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뺏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 맞습니다. 러시아하고 중국의 그 비행기가 전투기가요. 가끔 그 독도 하늘 위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 자위대도 운수해야 된다. 지금 자위대는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일본 자위대의 트위터, X라든가 여러 가지 문서에서 논의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한국도 나갈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싸우게 되는 거죠. 분쟁 지역화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대단히 가기 쉽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작전은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국방장관, 미리 말했잖아요. 일본 국우가 하는 주장을 고스란히 우리나라 국방장관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고 우리가 해도 되는 말입니까? 하면 안 되는 말입니까? 하면 안 되는 말이죠. 선생님, 갑자기 선생님 모드로. 저요. 여러 특강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왜냐하면 분쟁 지역이라는 것은 국제법적으로는 독도는 일본 영토 이룰 수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 국방장관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이죠. 네네. 일본 극우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일정이야. 가장 그 자리에 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절대 쓰면 안 되는 말입니다. 최근에 무슨 말들이 돌고 하냐면 독도가 동도 서도가 있어요. 동서로 나눠가지고 각각 공동 관리하는 체제로 가는 거 아닌가? 동쪽의 섬은 일본에 가까우니까 일본에 주고 서쪽 섬은 한국이 갖자. 그냥 싸우지 말고 나누자. 근데 우리가 하면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왜 나눠 그거를? 일본에서 시작됐어요. 시작된 게 얼마나 됐어요? 뭐 20년 이상 지났어요. 20년 전에 네네. 야 그럼 나눠서 공동 관리해. 예. 그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가 막 돌고 있어요. 일본에 그 다케시마 문제 연구회라고 있어가지고 시마네 현에요. 거기에 대표가 시모조라는 교수입니다. 일본의 닥쇼크 대학교라는 굉장히 그 극우 대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교수인데 그 사람이 항상 해온 이야기가 독도 공동 관리입니다. 20년 전에 일본 극우가 한 이야기인데 최근에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단 말이에요. 한 번에 되찾을 수 없다는 건 자기도 알지. 그런데 그 핑계로 삼는 게 지금 한미일 군사훈련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본하고 한국이 군사동맹을 맺으면 이거 완성됩니다. 그럼 한국은 그것을 안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영토 문제입니다. 영토 문제가 있는 나라끼리는 군사동맹 맺을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이곳은 세계 산식이고요. 군사동맹이라고 해서 함께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일본 자위대중 일부가 독도를 점령해버려요. 로일 전쟁 그렇게 시작됐어요. 군사훈련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독도나 울릉도를 군사동맹이니까 미군 군함이 우리 부산항에 들어오잖아. 그런 것처럼 자위대 군함이 독도에 정박했어요. 그리고 안 나가. 독도는 동해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훈련을 하면서 필요한 물자라든가 보급하는 어떤 찬소가 필요합니다. 일본 군함이 우리하고 얘기가 된 게 아닌데 군함이 거기 정박해버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나가주세요. 네, 안 나가요. 안 나가. 그게 작전입니다. 안 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싸워야 돼. 싸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일본이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국제 분쟁이 되는 거죠. 네. 일본은 먼저 이야기를 안 해요. 미국을 통해서 한미일 훈련을 하니까 독도에서 보급 물자라든가 이런 것도 받는 훈련을 하자. 그리고 그거를 북한을 억제하는 군사훈련으로 포장하겠죠. 이번에 사인하고 온 거 있잖아요. 그 속에 예를 들어서 울릉도와 독도를 그런 식으로 훈련 대상 지역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썼다고 쳐봐요. 약속을 했다고.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발판을 주는 거 아니야. 야단 쪽에서 반대할 만한 그러한 직접적인 언급은 쓰지 않다 하더라도 충분히 확대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은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걸 그러고도 남을 애들이잖아. 그렇지 않으면 공개하면 되는데 공개 안 공개를 하잖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이거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이 한일 수교 60주년입니다. 네. 키시다가 말했거든요. 내년에는 한일 관계를 좀 더 차원이 다른 높은 수준에 끌어올려야 되겠다. 위안부 문제 끝났고 강제징용 문제 끝났고 독도만 남았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일본 극우 한일 관계 3대 과제는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마지막은 독도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독도 문제라는 것이 일본 정부, 일본 극우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키시다가 마지막에 자신의 업적을 완전히 그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년이 60주년이고 늘약을 맺었던 그 을사년이 지금 내년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내년을 기점으로 모든 걸 준비해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예. 울산의계약으로부터 120년, 그게 내년입니다. 그리고 한일 수교로부터 60주년. 그러니까 일본은 뭔가 하고 싶고. 뭔가 하고 싶어요 지금. 예. 뉴라이트는 거기 맞춰주고 싶어요 지금. 예, 다 뉴라이트는 그 일본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교수님. 예. 꼬붕. 코봉. 예, 코봉. 맞아요. 예. 그 일본 말로는요, 코분이에요. 아, 코분이에요? 예. 한국에 와서 그게 코본이 됐어. 코봉이 어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코봉. 예, 코봉. 오야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일본 말이고 오야분. 그것도 오야봉이 더 맞는 어감이. 예, 맞아요. 일본의 극우의 꼬봉들이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켜봐야 되고 감시해야 되고 절대 못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러한 진일파들이 퍼져나가는 이유는요, 이권이에요. 신념으로 일본이 옳다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건 이권이에요. 이권. 일본 쪽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치거나 이런 게 있으니까 완전히 머리가 돌았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머리 돌았어요. 완전히. 배고. 그러면 안 흔들려요? 교수님, 일본이 이권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자기 꼬목으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돈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한국을 위한 길이다. 그게 1904년에 만들어진 이르치네예요. 자, 이르치네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첫 번째 미르총이에요. 손병준이에요. 손병준. 손병준이 일본에 먼저 김옥균을 암살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포섭을 당했어. 로일 전쟁 때 일본군에
통역으로 돌아와요. 일본의 밀명을 받아가지고 일친회를 만들어요. 고전 정권은 절대 안 되는 정권이기 때문에 일본하고 하나가 되면서 가는 것이 한국을 위한 길이다. 지금 뉴라이트의 바보들이 이콘도 어마어마하니까 이게 믿을 수 없는 것도 그냥 뭐 믿자. 돈에서 만들어진 논리예요. 영국이나 미국이 그 한국을 쭉 관찰했거든요. 그 사람들의 문서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한국 국민들이 일본의 노예가 되어 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의 노예다. 그게 카이로 선언에 포함돼요. 노예 상태에 놓여져 있는 한국을 독립시킨다. 그러니까 뉴라이트는 일본 국민이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때 우리는 일본 국민이 아니었어요. 일본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카이로 선언은 포츠담 선언에 들어갑니다. 노예 상태였던 한국이라는 것은 국제법이 되어서 일본이 거기에 서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 된 거죠. 불법. 예, 노예였다라는 것은 일제강점기가 완전한 불법이었다라는 것을 당시 연합국의 대표가 다 인정하여서 국제법이 된 내용입니다. 그것을 뉴라이트의 개 같은 그 학자들이 왜 그것을 부정을 해요? 개 같죠. 일본이 강제징용이나 위안부를 인정하지 않는 건 1910년부터 45년까지가 합법이었기 때문에 일본 국민이었기 때문에 그냥 취직을 하러 온 거다. 근데 그걸 윤석열 정부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3자 변제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징용 문제는 해결됐다고 보고 위안부도 해결됐다고 보고 남은 거는 독도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일본 극우에서. 교수님은 그리고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예. 예. 뭐 오늘 그 해야 되는 이야기 거의 다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시대의 지식인 전우영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교수님, 이 문제를 교수님이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입니까? 나라가 다 뺏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그러면 저의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 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아니 일제 시대 때 일본 우리나라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니 일제 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전부 다 일본 일제 시대 때 국적이었다고요? 우리나라 국적이 전부 한국입니까? 그걸 어떻게 인정하는 사람이 국무위원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정은 무슨 인정이에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이게 이 정도까지 가 있어요 이제. 저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줘요. 무식이 큰 소리 치는 사회. 무식하면 진짜 무모하게 큰 소리 치는 사회가 됐어요. 푸에르토리코라는 나라 아세요? 나라인데 나라도 아니에요. 국기도 있고 올림픽에는 단독 참가해요. 근데 외교권과 군사권이 미국에 있어서 미국 직할령이에요. 그래서 UN 가입은 안 돼요. 외국에 대사도 파견하지 못하고 대사관도 없어요. 외국에 나갈 때는 미국 여권을 쓰는데 그렇다고 미국인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수표를 해서 거버너를 뽑아요. 근데 미국 대통령 선거권은 없어요. 의원을 뽑아서 미국 의회에 보내지도 못해요. 이런 나라를 국제법상 자치령이라고 그래요. 조금 시간 끌게요. 울산의격으로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박탈당했어요. 푸에르토리코 비슷한 처지가 된 거예요. 국내에 있던 외국 공사관 다 철수하고 우리가 외국에 설치했던 공사관도 다 폐쇄되고 이건 국권을 뺏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이걸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보호국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러니까 1910년에 이제 8월 29일 날 병합조약을 체결하죠. 강제로. 근데 이때 옛날 매국노 집단이 합방 청원서라는 거를 일본에 내요. 순종만 없어지면 일본과 한국이 한 나라가 될 수 있다. 그게 합방 청원서였어요. 근데 일본이 이 1910년에 조약을 체결하면서
합방이라는 말을 쓰면 대등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병합이에요. 이란 병합에 관한 조칙을 일본 천황이 발표를 하면서 아주 짧아요. 한국의 국호를 고쳐 지금부터 조선으로 함.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선을 직할보호국으로 바꾼다는 뜻이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조선 총독은 일본 천황이 직접 임명하고 일본 제국의회나 일본 내각에 책임을 지질 않아요. 일본과 조선이 한 나라가 됐다면, 일본에 편입이 됐다면 법의 동일성이 유지돼야 돼요. 근데 일본 법은 일본 천황이 제국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제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선의 법은 조선 총독이 제정한다예요. 일본의 법은 법이고 조선의 법은 총독이 제정하면 제령이라고 불렀어요. 일본에 없는 법을 조선에서 제령으로 만들기도 해요. 조선 태형령 같은 거예요. 조선인은 잘못하면 헌병이 재판 없이 때릴 수 있다. 단, 이 영은 조선인에 한하여 시행함. 일본인은 제외. 조선에 적용되지 않은 법이 일본 국적법이에요. 당연히. 근데 이 데라우치 총독이 조선인으로서 타국에 귀화한 자가 일본 국익에 관계되는 일을 했을 경우에는 귀화를 인정하지 않고 제국 신민으로 간주함. 이걸 가지고 일본 국적을 땄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보도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에 귀화했거나 중국에 귀화한 한국인이 독립운동을 하면 일본이 경찰권과 사법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우리 독립운동가가 뭐 일본인을 쐈다 이러면 러시아가 재판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막으려고 외국 국적을 취득도 못하게 하고 또 일본 국적도 주지를 않고 독립운동가들이 예. 중국 국적을 획득한다든가 러시아 국적을 획득하면은 자기 사법권이 미치지 않으니까 그렇죠. 아예 니들은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도 없어. 그렇죠. 우리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일본 국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니죠. 예를 들어 이제 일본에 간 조선인 유학생이 일본 여성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일본 호적이 안 올려줘요. 조선인은 일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문수 지금 씨발. 그래서 어떻게 역사도 기록을 모르는 것들이 조선인 유학생과 일본인 여성이 결혼을 하며 해서 낳은 자식은 사생아로 기록을 해요. 아버지 이름도 기록을 안 해요. 조선인에 대한 취급이 그런 정도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과로 통합이 됐다면 통화권이 같아야 돼요. 일제강점기 우리 조선은 일본은 일본은행권, 조선은 조선은행권을 썼어요. 화폐가 달랐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같은 나라일 수가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조선에 가서 일본은행권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조선인들이 일본에 가서 조선은행권을 못 써요. 돈으로 취급을 안 했네. 일본인이 조선에 와서 취업을 하면 외지근무수당 그래가지고 봉급의 50%를 더 얹어줘요. 반면에 조선인이 일본에 가서 취업을 하면 일본인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요. 세 번째로는 교육상의 동일성이 있어야 돼요. 조선인들의 학교는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전문학교 그렇게 돼요. 일본인들은 소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도 남기고 그 다음에 대학교 이런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교육상의 동일성도 없어요. 조선 땅에서 조선인들은 그런 체계의 학교를 다니고 그렇죠. 조선 땅에 사는 일본인들은 일본 예. 체계의 학교를 다녔다. 그렇죠. 조선인 학력이 더 짧아요. 별가르치다 보니까는 대학 진학할 때 예과라는 걸 또 둬서 조선인들의 경우에는 이제 몇 년을 더 배워야 대학에 들어와서 본과에 진학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학 진학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구나. 의대 예과라고 하는 거. 그런 식의 이제 교육 체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행정구역이 동일해야 되잖아요. 일본은 도도부현이에요. 조선은 도군면이에요. 그러니까 호적 자체에서 써 있는 글자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의 차이. 일본인들은 참정권이 있고 조선인들은 없었다라든가 이런 거는 다 뺐더라도 다른 화폐 쓰죠. 다른 학제에 갖고 있죠. 1920년에 이제 일본에서 국적법을 개정해요. 일본에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이제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조선인은 일본인으로 취급하지 않으면서도 귀화 신청 대상이 안 돼요. 일본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5년이 지나도 일본 국적으로 귀화할 수가 없어요. 일본인으로 귀화할 수가 없어요. 김문수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 아예 사실은 귀화할 필요도 없어야 되거든요. 일본 국적이면 3.1운동 끝나고 친일파들 일본에 청원을 해요. 일본인과 조선인이 구별이 돼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니까 창씨 개명을 허용해달라고. 이름 바꿔서 일본 이름 쓰면 내가 조선인인지 일본인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새끼들이 있어요. 청원을 했는데 일본이 허가를 안 해줘요. 김문수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이 감히 우리식 이름을 갖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인은 일본인도 아니고 일본 국적을 안 주니까
그리고 귀화도 안 되고. 예. 그렇다고 외국인도 아니에요. 외국인은 귀화도 가능한데 식민지의 노예죠. 그랬다가 19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나죠. 만주사변이 일어났으면 일본 고민은 뭐냐면 중국과 일본이 싸우면 이 조선인들은 누구 편을 들까였어요. 계속 20년 동안 차별하고 괴롭혀 왔는데 얘들이 중국 편을 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반중 여론을 고취하기 위해서 별별 일을 다 해요. 그때 나온 소설에 우리 교과서에 실렸어요. 김동인의 붉은 산. 중국에 나가서 고생하던 동포가 중국인에게 박해받으니까 죽어서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애국가를 불러요. 아니 이게 일제강점기에 이런 소설이 어떻게 나와? 애국가 부르는 대목이. 이게 바로 대표적인 반중 선동소설이에요. 이 사람 소설에는 나카무라나 저 와타나베가 조선 사람 괴롭히는 거 안 나와요. 항상 중국인이 조선 사람 괴롭히는 거 나와요. 국어 시간에 배웠는데 일본의 의도가 담긴 거. 조선인들을 중일 전쟁에서 일본 편을 확실히 묶고 세우려면 일본 국적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안 주죠. 국적을 안 주지만 중일 전쟁 나고 만주국을 세우고 나서는 만주국과 조선 사이의 관계를 설정해야 되니까 일본 헌법 기준에서는 일본인이 아니지만 국제법상으로는 일본인이다. 손기정의 일장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1920년 올림픽부터 참가했는데 조선에서 선수 선발을 안 했어요. 그랬다가 1932년에 처음으로 조선 선수를 일본 대표팀에 받아줘요. 그래서 36년도에 손기정이 마라톤 우승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대외적인 거니까 조선인의 가슴에 일장기를 박아준 거구나 그때는. 대외적으로는 일본인. 일본의 메달을 따주는 조선인에 한해서 일장기를 달아주는 것뿐이죠. 그러나 돌아오면 일본인의 대우를 하는 일본인은 아니죠. 일본 국적을 준 적이 없어요. 김문수 기자가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나서는 이제 더 심각해지죠. 1944년 징병까지 하거든요. 조선인들을 그때 이제 처음으로 내선 일체라는 말이 나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조선인에게 의무만 더 부과하는 거예요. 권리를 더 주는 건 아니고. 그러면서 황국 신민의 서사라는 걸 만들어서 외우게 하죠. 일본인들은 안 외웠어요. 일본 내에서는. 조선에서만 통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으로서의 서사가 아니라 조선인들만 외우는. 나는 일본인으로서 그런 말도 하지 않았어. 왜? 일본인으로 생각할까 봐. 일본 국적을 주지 않을 건데. 그때 가서 이제 40년대 비로소 창씨개명을 이제 강연을 하죠. 마지막에 가서 했구나. 근데 전제가 있어야 돼요. 조선인들의 오래된 수건을 들어준다는 식으로 단 말이에요. 호적을 안 바꿔요. 조선족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표시되냐면 호적에 충청도 안 바뀌는 거예요. 행정구역 명칭이 그대로 있으니까 호적을 보자마자 알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한테는 일본인이 된 것처럼 생각해라라는 느낌을 주면서 실제로 일본인으로 안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호적법상 원적이 계속 남는 거구나. 계속 남는 거죠. 그건 안 지워지니까. 근데 조선은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대구 출신이든 대전 출신이든 이게 못 바뀌어 버리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꼬드기죠. 군대 가서 일본을 위해서 죽어라. 죽으면 나중에 그때 일본 국적 주겠다. 미치 새끼들 진짜. 꼬드겨서 조선인들을 전쟁터로 끌어내는데 이용했을 뿐 국적을 준 적은 없어요. 여권 얘기를 자꾸 해요. 뭐 이승만이 일본 여권 받았다고. 식민지 시기 36년 동안 한국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외로 이주했냐면 350만. 중국에 200만, 일본에 150만 가 있었어요. 1937년 한 해 동안 조선정독부 각도에서 발행한 여권 총수는 70장이에요. 70명이요? 그것도 본인으로 인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싱가포르나 이런 데, 홍콩이나 이런 데 가는 장사꾼의 일부가 받았는데 1937년도 여권 발행 총수가 70건밖에 안 돼요. 연간 수십만 명씩, 수만 명씩 이동했는데도. 그러니까 일본으로 취급도 못 받았고 여권도 못 받았고 국적을 받은 적도 없고 뉴라이트들 왜 이러는 거야 대체? 진짜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죠. 세상에 어느 나라가 식민지를 동급으로 한 나라로 취급을 해줘요. 그야말로 좀 몰상식한 얘기를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데 난 뭐라고 해야 될지. 이 문제는 정리가 됐어요. 네. 정리가 됐고 이 토착외고라는 용어를 널리 유행시킨 장본인으로서 이 뉴라이트에 어울리는 제대로 된 새로운 명칭을 만들어 주시는 걸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썼었어요. 매국노를 이렇게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트레이터라고 그래요. 일진회에 버금가는 새로운 트레이터들이 나와서
뉴트레이트라고 하는 게 좋겠는데 워낙 일본을 좋아하니까 일본 발음으로 읽어주자. 뉴토라이토. 뉴토라이토. 번역하면 신내공로쯤 돼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일본을 왜라고 불러왔으니까 왜라이트라고 하자. 근데 일본인들은 왜 발음이 안 돼서 에 발음하기가 편하다. 그래서 에라이토 이걸로. 왜라이트? 괜찮은데? 쓰세요. 그냥 뭐. 쓰세요. 더 좋은 게 나올 때까지는 웨라이트로 일단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SNS 쓰실 때 웨라이트라고 계속 써주세요. 저는 뉴트라이토가 더 마음에 들던데. 요거 여론조사 한번 해봐야겠어요. 저희가. 이거 자, 오늘은 웨라이트까지 하고 전우용 교수님 앞으로 계속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 최고 김민석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처음에 3, 4회 하시다가 금이 환영하셨어요. 박수. 수석 최고 되고 이재명 대표 옆에 앉아서 처음으로 경고한 게 계엄령이에요. 계엄령.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국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박근혜 탄핵 국면 기억나시죠? 어느 날 추미애 대표가 계엄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엔 다들 뜬금없다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사실로 밝혀졌죠. 그때 추미애 대표에게 그런 징후를 전달한 게 바로 김민석 의원입니다. 자, 뭐 박수 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때 경고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런 김민석 의원이 수석 최고가 되고 나서 계엄 경고를 하니까 이게 예사롭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 정황을 종합 판단해서 그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제가 정보를 듣고 얘기한 것은 맞고요. 그 외에도 제가 총선 때는 국정원 전 요원들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여러 공작에 대비하는 경고도 했었고, 또 정보사의 기밀 유출 그것도 제가 처음 제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계엄령 얘기를 하는 것은 종합적인 판단도 있을 수 있고, 또 흔히 이야기하는 첩보에 대한 판단도 있을 수 있잖아요. 종합 판단 중에 이런 것도 들어있는 겁니까? 경호처장이 국방장관을 갔어요. 이분이 군 시절에 오점이 있어요.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안 된다고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본인이 장관이 되고자 노력하였으나 안 된 사람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저쪽으로 갔다고 봐야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죠. 예, 뭐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실 이전 때 후배들이 쓰는 국방부를 뺐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관저 정할 때 역술인을 태우고 들어갔다고 알려진 사람이고, 경호처장이 되고서 출퇴근하면서 대통령 내와 굉장히 가까워졌다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고, 최상병 때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의심받는 사람이죠. 아주 쉽게 고등학교 선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양반이 왜 이 시점에 갑자기 국방부 장관이 됐지? 이런 것도 정황 판단 중에 들어가는 거죠. 예고 없이 국방부 장관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 바뀐 국방부 장관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기존에 있던 신원식 장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는 평가가 됐지만은 최혜병 특검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약간 몸을 사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평이 그렇죠. 있어요. 최혜병 특검하고 신원식 장관하고는 직접 연결이 안 되니까. 네, 정권이 바뀌거나 해서 최혜병 특검 문제가 완전히 본격적으로 다 정리가 되면은 그 자기의 관련도 다 드러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네, 사람.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입틀막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입틀막이라는 것은 야당 국회의원의 입을 막아버리는 행위를 용인하는 철학의 범주 안에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 사람의 기준이 선을 저렇게 넘을 수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죠. 국회의원도 끌려나가고 의사협회 사람도 끌려나가고 학생도 끌려나가고 입 막혀가지고 그때 경호처장이거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 정도의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뭐 대통령들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도 할 수 그렇죠. 있고 또 경호가 하면 그냥 이렇게 밀어내는 정도 할 수 있는데 그걸 끌어내서 완력으로 입을 막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것을 용인케 하는 경호처장의 정신세계가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큰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그 사람의 기준이 보이는 거잖아요. 어쨌든 또 그때 대통령이 갑자기 뜬금없이 반국가 세력 발언을 했잖아요. 그랬죠. 반국가 세력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개전 초에 이런 반국가 세력들을 활용해서 뭘 할 것이다. 그렇죠.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거든요. 아니 반국가 세력이 있으면 잡아야지. 그럼 누구냐? 이제 저쪽 사람들이 근거를 대고 밝혀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걸 못 밝히면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하던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한테 일단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서 반국가 세력의 구체적 근거부터 좀 밝히고 못 밝히면 우선 사퇴하시라고 얘기한 다음에 나한테 와라. 제가 그랬는데 새로 오는 국방부 장관에 대한 판단, 그다음에 대통령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정황에 대한 판단, 그리고 이 정권 그리고 정권의 핵심인 김건희 같은 분들이 생각하는 핵심에 뭐 무슨 단어가 지나간 거예요 머릿속에? 제가 요새 단어를 가려서 쓰느라고 힘들어요. 근데 이제 현재의 정세나 앞으로의 정세를 생각할 때 결국 정세는 이제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권력의 핵심인 김건희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가장 핵심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는 감옥에 안 가겠다. 절대 정권은 바뀌면 안 된다. 언제 변심할지 모르는 한동훈 같은 경우가 아니고 완벽한 정권 이양이 돼야 된다라는 현실적으로는 별로 가능성 없는 그러나 온몸으로 그걸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는 이제 종합적인 판단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첩보가 거기 추가됐다는 거예요? 예. 첩보가 뭔지는 말씀 안 해주실 거죠? 아, 그럼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사실 쉽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저희의 목표는 딱 하나. 이런 일이 1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전체적인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필요한 경고를 하고 계속 안테나를 세우고 더 진도가 안 나도록 하는 것에 최대한의 목표를 갖추는 것이고 종합적인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근데 종합적인 정확한 판단만으로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뭔가 구체적인 첩보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말을 할 타이밍이다 하고 선수를 치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경고를 해야 될 때다 저는 본 거예요. 외사롭지가 않아. 그게 현실이 되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비판하는 분들이 야, 저 김일성이 참 무식하다. 계엄을 하면은 국회의원 반이 모여서 의결을 하면은 계엄 해제가 되는데 너네가 다수인데 뭐 뜬금없는 소리냐. 근데 과거에 박근혜 때 문건도 그거 알고 만든 문건이에요. 그렇죠. 예. 그건 뭐 상식이잖아요. 그거를 기획하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거지. 응? 가택 연금을 해버린다든가 의원들을. 이런 경고를 통해서 가능성이 이제 없어지도록 되는 것이 제일 좋고 또 그 외에 취해야 하거나 앞으로 해야 할 여러 가지 예방 조치들이 뭘까 그것들을 하나하나 적절한 시기에 할 겁니다. 아, 박수. 한동훈 대표 지금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웃으면 어떡해? 제가 한동훈 대표를 조금 알 것 같아요. 지난 총선을 저희가 겪어봤잖아요.
동선이 어느 정도일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읽히는 것 같다. 반바지라고 하셨죠. 반바지 사장 아니냐. 바지가 아니고 왜 반바지예요? 예. 아니 바지 사장이 보통 이제 힘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보다 더 힘이 없으면 또 반바지잖아요. 툭 던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개무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꼬리 내리고 이게 이제 루틴이 돼버렸잖아요. 김건희 뭐 문제도 그렇고 최혜병 특검법도 그렇고 우리가 하라 그러는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잖아요. 자기 한다고 그랬다가 네. 꼬리를 말았죠. 근데 오늘 이제 하나 더 했잖아요. 의대 네.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제 최고회의를 할 때 이재명 대표께서 한동훈 대표가 한 얘기도 뭐 검토해 볼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다. 살짝 편을 들어줬어요. 이번에도 결국 못 하겠죠. 그렇게 빨리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생각보다 너무 허약해요.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들고 나오는 자기 나름대로는 야심찬 아젠다라고 하는 거, 뭐 생중계, 또 꾀를 많이 쓴 거잖아요. 그렇죠. 2조 심판론, 꾀를 많이 쓴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금투세 폐지도 꾀를 많이 쓸 거예요. 의대 정원을 2025년은 어쩔 수 없고 2026년에 유예하다. 이것도 많이 쓴 것 같은데 사실 그 앞에 얘기했던 네 가지가 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사실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진짜 골든타임을 놓쳐서 코마 상태까지 안 갈 걸 코마 상태가 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통계에 안 잡히는데 꽤 많아요.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제 가까이에도 많아요. 사실 네. 아주 가까이에도 있어요. 근데 당장 오늘 보니까 우리 김한규 의원님의 아버님이 그러셨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정도의 의료 대란이 계속되는 것은 좀 막아보자 하는 그런 틀에서의 문제의식 중에 하나라고 보고 이렇게 안아준 측면이 있는 거죠.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논의의 어떤 출발로 가기 위해서 사실은 화이팅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워, 좀 더. 화이팅! 한동훈 화이팅 한 거예요, 사실은. 그걸 한동훈이 좋아할까요? 그게 이제 깝깝한 거죠. 이게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비애인데 자기들이 뽑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거리가 있어 보이는 사람을 당대표로 뽑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윤석열처럼 안 할 사람. 멀어 보인다고 생각한 거죠. 막상 그렇게 세게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되게 어정쩡한 거여서. 그러다가 깨지더라도 그러면 지지자들이 살려주는 건데 네. 그런 선택을 할 배짱이 없어 보니까. 국민이 원하는 것이 가령 김건희 특검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최혜병 특검이다. 쳤다가 빠지고 쳤다가 빠지고 쳤다가 빠지고 이게 이제 패턴을 넘어서 루틴이 돼버린 거죠. 아까 첫 질문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한동훈 대표하고 대표회담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심플하거든요.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영수회담을 해야 맞죠. 근데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가 없으니까. 변할 수도 없고. 한동훈 본인이 최혜병 특검을 한다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네 가면 사실은 야 민생지원금에 왜 안 받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실제가 한동훈 대표하고 하면 혹시 최혜병 특검하고 민생지원금의 일부라도 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대표회담을 제안한 거잖아요. 근데 그 두 개 다 손을 들고 포기했어. 한동훈 대표를 TV에 조금 비춰주는 거 외에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어차피 한동훈과의 만남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이미 확인된 거예요. 한동훈한테 의사결정권이 없어요, 보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한동훈과의 여야 대표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솔직한 심정이죠.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도 혹시 한동훈조차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죠. 좀 심했나? 근데 하여간 그 개헌 말씀 마무리를 한다면 9월 저희가 2일인가 새 국방장관 청문회를 국방위에서 해요. 계엄령 얘기를 직접 하게 될지 간접적으로 하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을 무산시켜야 한다라는 최종적 목표를 겨냥한 질의가 있을 것이다. 빌드업들이 있겠죠. 저희로서는. 그런 9월 1일 날 우리 다 봐야 되겠네. 네. 가시기 전에
이재명 2기가 출범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김민석 최고를 꼭 옆에 두려고 하는 게 확인이 됐어요. 지난 총선 때도 그랬지만 본인 최고위원 선거 뛰면서 이재명 당대표 선거 같이 책임지신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왜 본인을 옆에 두려워하시는 겁니까? 글쎄 뭐 그건 잘 모르겠고요. 둘이 잘 맞아요? 아 글쎄 글쎄. 그건 이재명 대표한테 질문을 하셔야 될 내용인 것 같고 사실 왜 그러는가는 역으로 제가 비교적 가까이서 일을 하면서 바라보고 파악하고 평가한 이재명 대표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이재명의 스타일, 이재명의 리더십 내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때그때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 좀 해봐주세요. 몇 개 한번 맛배기로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서도 제가 이번 전당대회는 한국 정치 제가 지켜본 한 30년 이상의 히스토리에서 아주 흥미로운 케이스 스터디 사례예요. 1등부터 8등의 순위가 처음과 끝이 전원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건 드라마가 있었다는 얘기고 모두에게 고비가 있었다는 얘기고 모두가 각각에 맞는 대처를 했다는 소리예요. 대처를 한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떤 대처였는가?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스토리예요, 이게. 보면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 얘기도 정리해서 해주세요. 네, 편인데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진성준 정책위 의장을 재임명한 거죠. 유임이 아니라 재임명이에요. 전당대회로 지난번에 끝났기 때문에. 그걸 놓고 어떤 분들은 금투세를 진성준 의장의 이야기대로 하려는 시그널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은 조금 잘못 짚은 거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저는 그것은 금투세에 대한 이재명의 시그널이 아니라 이재명의 인사관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소신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둘째, 그 소신의 실력과 콘텐츠가 뒷받침돼야 된다. 셋째, 자기의 의견이 그렇다고 해서 그거 관련된 논쟁을 왜곡하지 않는 정직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만약 그 토론의 결과가 자기의 원래 소신과 다른 것이 나왔을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오픈마인드,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이 네 가지를 놓고 보시면 진성준 의장이 딱 맞는 거예요. 진성준은 자기 입장이 확실해. 그리고 내용의 컨텐츠가 있어. 근데 정책위 의장이 그렇다고 해서 그와 관련된 의원들의 토론을 왜곡하거나 억압하지 않아. 근데 아직은 결론은 모르지만 전체의 총의를 뭐 거수를 하든 토론에도 확인됐다고 했을 때 그거를 진성준 의장이 결론이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나 당을 나갈래요. 이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진성준 의장이 이재명 대표와 다른 뜻을 가졌다고 해서 너는 안 돼. 윤석열은 반드시 철회했겠지. 예. 너는 안 되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사회의 이른바 중도층 또는 기득권층 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차피 정권 교체가 될 텐데 미리미리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이 상당히 안정이 지금 빨리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논쟁이 없어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이런 금투세 문제 등등을 포함한 정책 논쟁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많이 이렇게 만들자. 즉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논쟁 자체를. 네. 저도 비교적 일을 조금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영 아니다 싶은 사람한테 막 이렇게 막 비비는 스타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저보다 훌륭한 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영 아닌데 내가 비비는 건 아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보다 훌륭한 점이 보이니까 그런 리더십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 저거 나도 나왔다. 비비자. 제가 옛날에 뿌리 쏙 깊이 DJ를 인정하는 사람인데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DJ를 비판했던 적이 있어요. 언제? 제가 학생 때 감옥에 있을 때 야권 단일화가 실패했을 때 그래서 제가 백기환 민중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DJ가 대선에 지고 나서 영국에 유학을 가셨을 때 우리 첫 1차 북핵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DJ가 소위 일괄 타결론을 제시했어요.
근데 저는 미국에 공부할 때인데 제가 그때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도자라는 것은 국가가 어려울 때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인데 유일하게 DJ만 해법을 제시하더라고요. 그 해법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나는 DJ가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DJ가 대선에서 이기든 지든 DJ를 따르고 만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 그리고 정계복귀를 할 때 새로 창당을 하느냐만 논쟁이 있었어요. 저희 도국연배나 후배들이 대부분 DJ가 창당하고 정계복귀하는 걸 비판해. 소위 전대협, 뭐 이인영부터 그랬죠. 등등등이 다 반대했어요. 그때는 삼김청산론이 유행할 때예요. 제가 제일 먼저 DJ하고 결합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DJ하고 논쟁을 했어요. 총재님 왜 이걸 창당을 해야 됩니까? 인정이 안 된다. 그렇지만 리더십을 인정했기 때문에 지도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전술적 판단은 난 따른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한 후에로는 한 번도 DJ의 길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설명이 길었지만 그런 거거든요. 지도력이라는 것은 딱 원칙에 있어서 크게 지도력으로 인정하면 나머지 디테일의 판단은 다를 수가 있지만 지도자의 판단을 인정하는 거예요. 토론을 하다가 다를 때 마지막으로는 하나는 인사관을 얘기했지만 제가 지켜본 이재명 대표는 저보다 판단이 빠르고 저보다 토론을 많이 열어놓고 저보다 결정을 늦게 해요. 판단을 비교적 빨리 하는 편인데 훨씬 빠른 판단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당원 주권 문제가 당에 혼선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 당원 주권 관련한 토론을 여러 번 했어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천막에서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한두 시간 할 줄 알지 3시간 할 줄 몰랐어요. 가령. 그리고 한 번 할 줄 알았지 지방까지 가서 할 줄 몰랐어요. 그건 굉장한 정성이에요. 요식행위로 끝내지 않고 진짜 토론을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결론을 늦게 낸다는 것은 판단을 했지만 토론을 하고 최종 결론까지 가는 시간을 충분히 쓰는 그라운드를 넓게 쓰는 거죠. 제가 지켜보면서 아 저런 점은 참 장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거친 줄 아는데 신중해요. 예.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정치는 시대정신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시대정신이라는 점에서 결국은 앞서간다고 보거든요.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그런데 이제 사회도 보시고 근데 옛날에 아바타라는 영화 있었죠. 그게 이제 한 10년 됐나요? 생명의 나무가 뭔가 큰 나무가 있어요. 막 움직이는 거. 제가 그 영화가 나오고 초기에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서 뭔 얘기를 할 때 집단지성을 그 아바타 영화의 그 나무에 비교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고 굉장히 오래 곰씹어 봤어요. 너무나 탁월하게 집단지성이라는 것을 본질을 읽으면서 그것에 비유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때 그 시점에 현재 정치인 중에 누구보다 많이 이걸 한 거잖아요. 그런 것을 읽고 체험했다라는 것에서 시대정신을 체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빨랐기 때문에 앞서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얼마 전에 둘이 나눴어요. 나는 그때 그 아바타 그게 기가 막힌 비유라고 생각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어떻게 그걸 기억하냐고 그러더라고요. 둘이 사귀는구나. 알았어. 아니 그래서 제가 야 그 비유를 한 사람도 참 대단한데 의원님 이제 돌아가 주세요. 다 알았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기억했다는 것도 그 기억하는 게 많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가령 그런 거예요. 예. 이재명론 2탄은 다음에 모시고 나름 재미있겠죠.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는데 기여해야 되겠다 이렇게 진심으로 생각하니까. 의원님 이제 들어가 주세요. 네, 갈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둘이 사겨 보니까. 진보 두 번째 진보를 저희가 찾았거든요. 예. 알랑밀리아라고 프랑스의 미슐링 식당에서 무알콜 와인이라고 그 와인을 만드는 와이너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그 품종 그대로 가지고 알코올 없는 그러니까 주스가 된 거죠. 그걸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어, 씨발. 그래서 이거, 야, 우리가 이거 독점 수입해야 되겠다. 폭발적인 반응으로 저희가 수입해온 물량이 거의 다 나가버렸어요. 레드 와인, 까베르네, 쇼비뇽, 샤르도네, 쇼비뇽 블랑, 메를루. 이런 품종으로 만든 겁니다. 네. 이거 대단히 맛있어요. 자, 5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완판됐어요. 깡땅 버터에 스테이크를 좀 굽고 발사믹을 싹 뿌리고 여기까지. 낱개로밖에 못 사시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낱개로밖에 못 사요? 네, 네네. 세트는 다 지금 완판돼가지고. 네. 재주문 들어갔어요, 근데. 네, 근데 그게 10월 이후에 도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 진짜 빨리 주문하셔야 되고, 지금 공장장님이 마시고 계신 저건 이제 메를로거든요. 너날콜이라고 하면 안 된대요. 무알콜이라고 해야 된대요. 저건 40, 50대 남성들의 중후함이 느껴지는 그런 포도의 맛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까베르네 로제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우리 로즈골드. 그거 도움이 되는 말 한 마디 해봐. 사과 주스 네. 같은 맛이 납니다. 닥쳐! 닥치라고! 사과 주스. 신장식 변호사님 마시고 계신 요게 이제 샤도네이 블랑이에요. 달콤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는 그런 제가 여러분 진짜 알랑 밀리아 포도 주스를 통해서 드디어 바를 차렸습니다. 바, 잡사바. 겁이 왜 사과 주스 같다라고 하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와인 드시면 입에서 이렇게 약간 가글하듯이 머금으면서 드시잖아요. 조금만 입에 머물고 있으면 단맛이 딱 날아가면서 뒷맛이 샤도네이가 맞네? 라는 느낌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도 맛이 나요. 네, 지난주에 저는 적포도주 멜롯을 먹었고, 멜롯은 탄닌이 강해서 이거 신기하다. 입에 머금고 한 2번 정도 입을 딱 헹구고 나면 화이트 와인이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신기해요. 다 먹었어 벌써? 신기해요. 맛있어. 벌컥 마시지 말라니까. 저렇게 꿀꺽꿀꺽 마시면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정말 와인을 만든 소믈리에와 함께 작업한 거거든요. 단맛, 산미, 빛깔, 그리고 밸런스. 이거를 다 맞춘 겁니다. 소믈리에와 함께 만든 정말 하이엔드 끝판왕입니다. 여러분, 바, 잡사바. 강지열 변호사님 마시고 계신 게 지금 이제 쇼비뇽 블랑이에요. 네, 그래서 되게 상큼한 맛이 강조되어 있는 거고. 자꾸 벌컥 마시지 말라고. 맛있네. 3+1입니다. 지금 3병 사시면 1병 더 드려요.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우리의 보물 한동훈 대표가 아유. 또 브라보.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 이번 주에 너무 많이 봤어. 불멸의 장면. 카메라 보고. 그래서 이 사진이 나온 거야. 오바마가 저런 비슷한 포즈가 트레이드 마크였거든요. 대통령의 고뇌, 번민, 골몰 뭐 이런 거잖아. 누가 여기 소주 좀 타주세요. 안 되겠다. 맨정신으로 못 보겠다. 저기 저 뒤에 주황색 옷 입고 계신 분이 내가 멋있는 표정과 포즈를 생각해뒀다가 카메라가 반짝반짝하는 거, 지금인가? 하고 팔을 갖다 대면서 팔 받친 거 봐 이거. 나를 찍는 순간 이 포즈를 취해야 되겠다고 미리 생각해 뒀던 거야. 집에서 연습. 하고 생각해 뒀다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맞다. 포즈. 앞으로 싹 걸어 나와요 또. 앞으로 한 발짝 걸어 나와. 그렇지. 찍어달라고. 저 국민의힘 유튜브잖아 저거. 국민의힘 유튜브 디스한 거야? 제가 봤을 때 저거 나경원입니다. 너무 한심하고 웃기다가 너무 화가 나는 게 그래서 사람 돌아가신 장소. 그렇지. 다 자기를 위한 배경인 거예요. 모든 게 연계예요. 하지만 한동훈 잘한다. 국민의힘도 잘한다. 눈을 확대한 영상이 있거든요. 정말 웃겨요. 눈동자를 카메라를 막 찾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발견하고 한 발 앞으로 딱 나오시고
영화평론가로서 이 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연기 지도? 네, 연기 지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포즈를 새롭게 들고 나오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당 대표가 됐잖아. 아, 무게감이 있어야 된다. 무게 있고 진중한 모습을 보여야지. 어떤 포즈가 어울릴까? 그리고 가서 이 연기를 한 거지. 배경이고 연기야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 이제 돌아다니면 껄렁껄렁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래도 연기를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사태 파악을 못할 뿐이야. 사태 파악을 못할 뿐이에요. 상황 파악 전혀 안 되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과 관계가 없어. 그 현장이 어떤 곳이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여기서 마음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과 공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걱정스럽고 이런 건 표정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표정을 만들었어. 저게 뭐야 저게. 만들었어. 마지막을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갈아 끼우는 거예요. 표정 갈아 끼우는 거예요. 눈동자가 막 돌아갑니다. 일으키는데 이쪽 부분이 이력자가 이 기둥 때문에 안으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자, 저는 한동훈 응원합니다. 자, 그리고 김태효. 아, 신장식 변호사님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미리 박수 치는 거야? 박수 받을만 해. 네. 김태효 정체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들어오는 건 처음이에요. 김태효 차장님. 네. 김태효 차장님 뉴라이트세요? 아닙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뉴라이트 지식인 선언 100명 선언자. 뉴라이트 100인 선언 지식인 선언에 올리신 거 맞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는 같이. 근데 왜 지금은 뉴라이트가 아니세요? 그 이후에 활동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뉴라이트라는 게 부끄러우세요, 지금? 뉴라이트라고 제가 그때 이름을 쓴 것은 네. 구태의연한 우파 보수를 벗어나서 신선하고 참신한 젊은 우파 보수 지식인이 되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름을 쓰라 그랬다. 그러면 뉴라이트는 지금 어떤 말로 쓰입니까? 그 이후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 몰라요? 네. 세상에 이 정부는 굉장히 재밌는 게 뉴라이트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을 다 정부에 갖다 쓰면서 아무도 본인이 뉴라이트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부끄러운 호칭입니까? 뉴라이트의 개념을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재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뉴라이트가 본인이 생각하는 뉴라이트 개념은 뭡니까? 지금도 같습니다. 혁신적인 깨끗한 우파입니다. 아, 지금 뉴라이트로 평가받는 윤석열 정부에서 뉴라이트로 평가받는 분들 데려다 쓰는 분들 혁신적인 젊은 우파다. 이런 분들 데려다 쓰는 거예요? 제가 인사권자가 아닙니다만 뉴라이트를 생각하고 인사를 하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그러면 뉴라이트는 세상에 없는데 허상을 두고 국민들이 야당들이 뉴라이트 비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세상에 뉴라이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뉴라이트가 많이 악용되었고 정치권에서 변질되었다고 누가 생각합니다. 악용했습니까? 그것은 알아서 판단을 알아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요?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너무 궁금해갖고 논문을 찾아봤는데 아까 논문에서 그런 말을 쓴 적 없다라고 하는데 PPT 좀 보여주세요. 2006년 한일 관계가 민주동맹으로 거듭나기 뭐 이런 논문 쓰셨는데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개입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해서 유사 사태 개입 주장하셨어요. 이 개입이 뭡니까? 일본의 미국에 대한 후방 지원입니다. 다위대가 주권국가로서 교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태에 영원히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협하다.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두 번째, 소위 보통국가화를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일본의 평화 세력들은 이 보통국가화를 다 반대하고 있는데 일본의 일부 극우 정치인들 아베, 기시다 등이 얘기하는 보통국가화, 교전할 수 있는 나라를 김태효 차장님이 2006년부터 주장을 하셨어요. 자, 조선일보 2015년 칼럼 여기에 일본의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일본의 마음을 단순하게 축약하면 약속하고 합의한 내용을 어기는 한국을 못 믿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뉴라이트 백인 지식인 선언에 자랑스럽게 이름을 올렸다가 지금은 뉴라이트라고 말도 하지 못하는 분, 그리고 뉴라이트라고 평가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중요한 역사기관이나 안보기관에 중용하고 있으면서도 그분들이 또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4명의 안보실장이 바뀌면서도 안보실 차장으로서 단 한 번도 자리를 바꾸지 않는 분, 그래서 실질적 안보실장이라고 평가받는 김태효 차장이 대통령을 위하신다면
대통령이 이렇게 정무적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을 걱정하신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거취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스스로 물러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고 있는지. 다음 PPT 하나 보겠습니다. 한일 기본조약 제2조 1965년에 맺은 거죠.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여기서 이미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이 어떤 문건인지를 제가 잘 안 보실 차장이 이 문건을 몰라요? 한일 기본조약 1965년 네. 본인 국제정치학자 아니세요? 네,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제2조입니다. 몰라요? 저게 뭔지? 여기 이미 무효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PPT 보시죠. 이 이미 무효를 한국 정부는 1900년대나 1910년부터 당초부터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1945년 항복 때부터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1945년부터 일본 정부는 무효라고 해석을 하니까 이전에 한국 불법 강점을 전부 다 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조선반도 노동자로서 그저 일본 같은 나라에 어디에 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게 된 겁니다. 국제법적으로 힘이 강했을 시절에 일방적으로 일본이 주장하는 그 해석은 그 당시대로 또 존재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대로 어떻게 존재하는 겁니까? 그 당시대로? 자, 이 해석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요. 한국 대법원은 불법 강점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태호 차장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변제안을 끄집어내는 거죠. 왜? 일본 정부의 1945년부터 무효라는 그 해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왜 제3자 변제안이 끄집어 나왔습니까?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 일본 측 해석을 따르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한국 사법부 판결은 1965년 이미 무효, 이것이 당초부터 무효라고 하는 해석에 입각해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어요. 사법부의 이 판결을 김태호 차장과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존중해야겠기에 거기에 해당하는 제3해법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제3해법을 어떻게 마련을 합니까? 이거 뭐 앞뒤가 맞는 말씀을 하셔야죠. 존중하는 사람이 어떻게 제3해법을 제3자 변제안을 마련하십니까? 존중이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세요? 윤석열 정부는? 국회에서 마이크가 꺼지면 보통 잘 안 들리거든요. 마이크가 꺼졌는데 고대로 들려. 열받아서.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 하나는 대통령이 뉴라이트 모른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거든요. 그 앞에서도 얘기하고 나는 그건 사실이라고 봐. 대통령은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 누군지 모른 채 임명하는 거라고 보는데 광복회 회장이 왜 저런지 모른다고 그랬잖아. 근데 실제로는 뉴라이트만 잔뜩 임명돼 있잖아. 윤석열 이거 대단히 모욕적인 발언이거든요. 대통령은 누군지 모르고 임명한 거예요. 근데 온통 뉴라이트 하냐? 골라낸 사람 따로 있다는 얘기지. 그게 대통령이 바지란 얘기야. 이거는 폭로야, 폭로. 자백. 자백, 폭로. 아, 대통령 뭘 모르지. 우리가 다 해. 뉴라이트가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 앞에도 한 말이 있는데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으로 강복절을 건국절이라고 말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이 정도면 뉴라이트로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님도 혹시 뉴라이트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아마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계실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 아, 대통령 뉴라이트의 의미를 잘 모릅니까? 네. 이거는 모욕이고 폭로야. 아, 마지막에 확인 사살까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네. 쭉 3대 역사기관의 수장들도 다 또 관계자들도 뉴라이트인데 그 사람을 선발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지. 광복절 앞두고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됐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왜 갑자기 이념 논쟁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본인은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몰랐던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독립기념관장 뭐 어쨌다는 거지? 왜 진짜 몰랐으니까. 진짜 나도 모른다고 봐. 그 사람들만 골라서 임명한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지. 완전 다른 얘기인데 바보들이 제일
못 참아하는 게 괜찮아? 딴 얘기야, 딴 얘기. 딴 얘기야. 딴 얘기야. 그냥 영화에 나오는 바보들이. 완전히 다르요. 그렇죠. 영화에 나오는 바보들이 제일 못 참는 게 바보 취급하는 거거든요. 얘 이거 잘 몰라. 아니야. 나도 다 알아. 이러면서 화낸단 말이야. 근데 영화. 누군가한테 저런 말을 했어. 그리고도 그 사람이 다음 날까지 아무 일이 없어. 뭐 그냥 증명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바지란 뜻이지. 예.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말이거든. 대통령이 뭘 몰라요. 근데 보수 쪽의 유튜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는 사람 없어요.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을 못해요. 왜 문제가 되는지 자체를 몰라. 아예 언급이 없어요.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대목. 신장식 의원이 딱 잡아낸 건데 진심이 나왔어. 한일 병합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거 가지고 우리하고 일본 그거하고 갈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불법이지. 병합 첫 번째 조약이 조선 일체를 완전히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여한다 준다는 거야. 전체를 완전히 영구히 다른 나라에 주는 게 어떻게 정상적인 조약이야. 그때는 일본이 강대국이라 이런 말도 하는데 뉴라이트라는 애들이 대통령이 야 니네 집 완전히 영원히 내놔. 그러면 대통령이 권력자니까 내놓나? 만약에 뉴라이트 작자들의 집이 넘어갔다면 그건 뺏긴 거지. 당연하잖아? 집 한 채도 그냥 안 줘. 근데 나라를 완전히 영구히 준다고 돼 있다고. 당연히 불법이지. 근데 뉴라이트는 그거를 그때는 어쩔 수 없어서 합법이라고 말해. 그거를 잡아낸 거야. 그것대로 존재한다. 당신은 당시대로 존재한다고 뉴라이트 김태우가 자기 속내를 말해버렸어. 얘기를 해버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그 기사로 쓰는 데가 없어. 그래서 신장식 의원님이 지금 충분히 칭찬을 못 받고 있어. 나중에 한 번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딱 잡아냈는데. 더 앞서서 놀랬던 건 뭐냐면 이 양반이 국제정치학자예요. 그런데 한일 기본조약 2조 이미 무효 무슨 문건인지 모릅니다라고.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거기서부터 출발했는데 모든 게. 네, 거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했는데 그 2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원천적으로 당초부터 무효냐 아니면 1945년 이후부터 무효냐. 척하는 거라고 보면. 신장식이 놓은 덫에 걸리는 게 아닐까? 그리고 김태우 표정을 잘 보세요. 두 분이 주고받는 대화 표정을 보고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예요. 눈을 어디다 둘 줄도 모르고. 눈이 왔다 갔다 해요. 자기의 선택들이 그 실체가 드러나면 이완용급으로 욕먹는 걸 본인도 모르는 바가 아니야. 눈빛이 흔들리는 걸 보니까. 그럴 거면은 하지를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저는 확신범의 모습을 그러니까 기대했거든요. 나도 그걸 생각했거든요. 분명히 사람 할 줄 알았어. 뭐? 되게 불안한 눈이 눈빛이더라고요. 계속 흔들면서 전문용어로 X이라 한단 말이야 이게. 전문용어로. 그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이 거기 앉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누가 따로 있나 봐요, 진짜 이상해. 이 사람이 정점이 아닌가 봐. 그 급이 아니야. 뭔가 이상했어요. 저도 그게 되게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통을 딱 까고 여기 총알 자국이 2개 있습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아니야 막 동공이 흔들려. 그러니까. 모르는 문건이다. 발뺌하고. 모르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계속 아래를 쳐다보고 눈을 못 마주치고. 되게 이제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논문에 자위대가 주권국가로서 교정권을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 영원히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협하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이 보통 국가가 그렇지. 되자는 얘기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일본 극우의 일본 극우의 논리예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의 야 니네는 앞으로 군대가 아니라 자위대야. 자위만 하는 거야. 교전할 수 없어 니네는. 또 재밌는 생각 났어? 혼자 빵 터졌어. 이거는 일본에서는 다시 군사 대국이 돼야 되는 뜻이에요. 보통. 군국주의화 다시 가겠다라는 그렇지요. 뜻으로 읽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단어는 일본 극우들만 사용하는 거예요. 네. 아베가 극우 정권을 유지했던 핵심 논리 중에 하나예요. 나카소네가 처음에 한 말이야. 돼야 됩니다. 일본이 영광을 누리던 제국주의 시절에 군사대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평화헌법을 바꿔보려고 했는데 아베조차 실패했단 말이야. 네. 일본 내 국민들도 반대해 그거를. 우리나라 안보실 차장이 일본은 보통 국가로 가야죠. 군사대국 돼야죠. 일본 극우들하고 딱 통한다는 얘기지. 대한민국 국회에 나와서 김태우가 그 낙하손에
거기서부터 상을 받았잖아요. 그렇지. 차세대 정치 지도자. 차세대 정치 지도자.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나와. 확 나온 네. 거예요. 근데 왜 또 확신은 못 하고 있는 거야? 자유만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 자유대에 머물 수 없다잖아. 스스로 위로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꼭 음란한 그건 아니 얘기하는 건 스스로 아니니까. 방어한다는 뜻이야. 야, 뭘 야, 스스로 위로야. 아까 그 생각하면서 웃은 거야? 아니 아까 신장식 의원이 너희들은 이제 자위만 할 수 있어 뭐 이런. 저질 씨발. 내가 진짜 방송 참 재밌네 씨발. 이 짤로 만들어. 쇼츠 나왔네 쇼츠. 아유 저질 진짜. 아유. 더 해봐. 오늘 할목 다 한 거야 그러면? 뭐 더 할까요? 아니 그 눈빛을 보면 약간 진짜 겁쟁이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지. 보면 다 알잖아요. 저렇게 눈빛 막 동호 흔들리고 저런 남자. 인물평 해주세요. 인물평. 맞선 자리에 나왔는데 딱 만나서 저런 행동을 보인다. 그럼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에이구 빙신아. 오늘 너무 거칠다. 삐. 우리 윤세원 평론가는 뭐라고 하시겠어요? 화장실 가고 싶으세요? 화장실 빨리 다녀오세요. 오줌 마려운 강아지처럼. 쫙 밀어붙이니까 아래를 계속 쳐다보잖아요. 아래를. 전 뉴라이트 아닙니다. 삐졌다고 해야 될까? 아니 약간 위축된 건가? 싫은 티도 제대로 못 내는 그런 느낌? 위축됐어. 예. 다 떠나서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못 당하겠으면 비웃기라도 한다든가 그치. 외면한다든가 내용 뭐, 이전에 태도가 이게 뭐야? 아유 아무것도 못하고 막 절절절절면서 그 회의장이 굉장히 그때 사람들도 많고 보좌진들도 쫙 앉아 있거든요. 근데 뉴라이트가 뭡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을 때 젊고 혁신적인 청렴한 보수입니다. 그때 거기에 있는 기자들 그 배석해 있는 사람들 다 웃었어. 전부 다 팍 하고 터진 거예요. 어디다가 분치를 저렇게까지 하나. 김태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국가 정책, 외교 정책을 다 책임지고 있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대통령 뉴라이트 모르지. 모르지롱. 윤석열 대통령 저거 봤을 거 아니에요. 안 보는 것 같아. 안 보지. 내가 최근에 들은 얘기가 있어. 술을 관저가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드신다는데 집에 일찍 들어가기 싫어하신대요. 그래서 집에 못 먹으니까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드신다고. 아유 설마.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 설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와 여러 보내네. 나 혼자라도 살래. 그러신대요. 진짜 대통령실에서 드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인근에 살거든요. 인근에 사는데 냄새가 나? 퇴근 시간이 애매하더라고요. 분명 이거는 한잔했다. 퇴근하는 시간대를 네네네. 봐. 그때까지 업무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네. 네. 딴 데 나가서 들키고 사진 찍히고 뭐 이랬었잖아요. 그리고 진짜로. 관저에 가서 편히 드시기도 어려우시고 하니까. 그럴 리가 있나 우리 대통령 가깝겠어 씨발. 게다가 보통 대통령이 이렇게 급 번개 이런 걸로 이제 만남을 하신다고. 자네 지금 시간 어떻게 되나? 신장식 의원이 의원 되길 참 잘했다는 거 하나하고 김태효의 실체를 우리가 확인했다는 거하고 한동훈의 연기력까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이거 한 번 더. 자. 내 생각에는 신장식 의원은 후원금이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많은 사람이 후원할 거라고 생각해서 후원금이 부족할 것 같아. 맞아요. 진짜 그래. 진짜. 딱 그래, 딱 그래. 그치. 예. 지금 농협 그래서- 301 0352 3336 61까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1억 5천. 1억 5천. 예. 1억 5천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유, 안 돼요. 뭔 소리야 또. 한 사람은 거의 없다 할 수 있잖아. 한 사람은 500만 원까지밖에 안 되고요. 그거 모르시는 분도 아직 많은데 정치 후원금 10만 원을 내잖아요. 세액 공제로 10만 원이 돌아와요. 방송 나가고 나서 찰 거예요. 아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대한뉴스에도 아직 구독자 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제가 고장장님하고 했던 더러운 농담 내내 합니다. 그런 농담만 하니까 즐기시는 분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즐기시는 분들 아유. 아 참 그리고 윤성원 평론가 그 총선 끝나고 나서 결혼 프로젝트 어떻게 됐어요? 아, 저 오늘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 거 종류가 많잖아. 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연예인이랑 일반인이랑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본인은 연예인으로? 네, 전 일반인이지. 일반인이죠. 본인이 뭐 일반인이야? 왜 저는 일반인이야? 일반인이에요. 네. 일반인으로 연예인을 만나는 거야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여기서? 윤성원 평론가를 연예인 남자와 매치시켜준다는 거예요? 네. 왜? 그래서 오케이 했어요? 네, 안 한다고 했죠. 네. 내가 봤을 때 남자 연예인 라인업이 마음에 안 들었을 거야. 물어보지 달려달라고 네. 해봐요. 들어봐. 그러니까 듣고 그래, 판단해야지. 들어봐야지. 아무튼 우리랑 상의해 네. 여기서. 이름 5명 쭉 말하면 우리가 다 품평해가지고 얘는 안 돼. 이제 내가 3평 수집해드릴게. 3평 수집. 그래서 다 거절해버렸어?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하지. 네. 그럼 어떻게 통선 승리하고 시집가겠습니다 그랬잖아. 200석 안 돼가지고. 200석이 안 돼가지고. 200석이 안 네. 돼가지고. 자꾸만 이제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지금. 탄핵 집회 때 네. 만나가지고 예쁜 사랑 해야죠. 네네. 예쁜 사람. 아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그럼 탄핵 집회만 기다리고 있어 이제? 네. 찬바람 불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 이제 집에 갔어요. 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 덕분에 일제 시절이 어땠을지 약간은 상상이 가요. 그런 점에서는 고맙고 다시는 보지 말자. 끝!